그날 나는 내 가족에게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버려진 게 아니라 지워진 것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나는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2025년 가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 38살의 나, 윤서진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보다 먼저 깨는 습관은 어릴 적부터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깨우기 전에, 누군가 나를 부르기 전에 먼저 일어나 있어야 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내 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봅니다. 이 작은 방이 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가족도, 고향도, 돌아갈 곳도 없는 나에게 이 4평짜리 공간만이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사람들은 묻곤 합니다. 명절에는 어디 가냐고,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형제자매는 있냐고. 나는 그럴 때마다 애매하게 웃으며 얼버무립니다. 가족이랑은 연락 안 하고 지내요. 그렇게 짧게 답하면 대부분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말하기 싫은 과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정확히는 셋째 딸로 태어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원했고 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둘의 실망이 구체화된 존재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언니들은 달랐습니다. 첫째 언니 서유는 똑똑했고 둘째 언니 서연은 예뻤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셋째였습니다. 이름조차 급하게 지어진 듯한 서진. 진짜 원하던 아이가 아니었다는 의미처럼 느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집에서 나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밥상에 내 그릇만 없던 날도 있었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 나만 빠지던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다는 것을. 16살 되던 해 겨울, 나는 처음으로 가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던 나는 결국 밤새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무도 내가 없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는 원래 거기 없었던 사람처럼.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나가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20이 되던 해, 나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통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가족들은 내가 나가는 날에도 배웅 한마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일하러 나갔고 어머니는 방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언니들은 각자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집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은 다 흘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저 묵묵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8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카페, 음식점, 공장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대학은 포기했지만 자격증 몇 개는 땄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나는 내 발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고 주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나는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아니면 정말로 나는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이제 나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다고. 가족이 없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나는 오늘도 출근 준비를 합니다. 작은 회사의 격리사원으로 일한 지도 어느덧 3년째입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행복할 것이고 누군가는 나처럼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진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서울중앙병원 사회복지사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윤서진 씨 가족분과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8년 만에 처음 듣는 가족이라는 단어. 무슨 일이신가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씨의 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식이 없으신 상태고요. 보호자 연락처를 찾던 중에 옛날 주민등록 기록을 통해 겨우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서진 씨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에 간호사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신 내용인데요. 무슨 말씀인데요? 복지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고. 그리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실?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걸까? 지하철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지만 내 세계는 그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18년 동안 나를 찾지 않던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갑자기 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알아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평생 외면해왔던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버려졌을까? 왜 나는 사랑받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 집에서 투명인간이어야 했을까? 그 모든 질문의 답이 지금 중환자실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지금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병원 주소를 받아 적는 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참 동안 나는 멍하니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계속 달렸고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세계는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있다.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찾지 않던 사람. 내가 집을 나가던 날 방문조차 열어주지 않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나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연차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은 별말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일만 하는 사람,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에 폐를 끼친 적 없는 사람. 나는 다음 역에서 내려 반대편 플랫폼으로 갔습니다. 서울중앙병원. 18년 만에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과 마주하게 될 장소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중환자실은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계속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복지사 김민정은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윤서진 씨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어머님의 상태부터 말씀드릴게요.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현재 의식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의료진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놀라움도, 아무것도. 마치 남의 일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디 계신가요? 내가 물었습니다. 김민정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게 다른 가족분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돌렸는데 모두 사용하지 않는 번호였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기록을 뒤져서 겨우 서진 씨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그럼 언니들은요? 아버지는요?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혼자 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많던 식구들이 다 어디로 간 걸까? 어머님이 쓰러지신 곳은 서교동의 낡은 빌라였어요. 원룸 하나에서 혼자 사셨던 것 같습니다. 집안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집, 내가 떠나온 그 집은 강남의 아파트였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방이 3개 있었고 거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는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 그리고 이것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김민정이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이에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의식을 잃기 직전에 이걸 꼭 서진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면회를 원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뜯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밖에 좀 나갔다 와도 될까요? 김민정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18년 동안 나는 이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가족이 나를 찾아올 거라고, 미안하다고 말할 거라고.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고, 나는 점점 그들을 잊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편지 한 장이 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는 단 한 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는 예전보다 훨씬 흐려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내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까? 아니면 사랑한다는 말부터 해야 할까? 하지만 그 어떤 말로도 내가 너에게 한 일들을 용서받을 수는 없을 거야. 서진아, 너는 내가 왜 우리 가족에게 그런 대우를 받았는지 모르지? 내가 나쁜 아이였던 게 아니야. 내 잘못이 전혀 아니었어. 모든 건 내 잘못이었어. 나와 내 아버지의 잘못이었어. 우리는 내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말할 수가 없었어. 그 진실이 너무 무거웠고 우리는 비겁했어. 서진아, 너는 알아야 해. 내가 누구인지, 왜 우리가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내 언니들이 어디로 갔는지. 내 짐을 뒤져봐. 빨간 상자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 내 출생증명서, 사진들, 그리고 그날의 진실이. 미안해, 서진아. 정말 미안해. 늦었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아니, 사랑한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날의 진실, 무슨 의미일까?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말일까? 출생증명서? 나는 이미 내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필요해서 구청에서 떼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다시 출생증명서를 보라고 하는 걸까? 나는 다시 상담실로 돌아갔습니다. 김민정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던 집에 있는 짐을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그 집은 월세가 밀려서 곧 명도될 예정이에요.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실 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민정은 나에게 주소와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면회하시겠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중환자실 안에는 18년 만에 다시 만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 죽어가고 있는. 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올게요. 먼저 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교동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두려움과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진실이 빨간 상자 안에 숨어 있을까?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택시는 낡은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문을 열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나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과거와 진실과 그리고 내가 몰랐던 나 자신을 향해. 문을 여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곰팡이 냄새와 습기, 그리고 무언가 썩어가는 듯한 냄새. 방 안은 어두웠고 커튼은 닫혀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룸은 내가 사는 곳보다도 작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낡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싱크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바닥의 장판은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내 어머니가 살던 곳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약봉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어머니는 혼자서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빨간 상자. 어머니가 편지에서 말한 그 상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까지 몇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바닥에 낡은 가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빨간 철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것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낡고 바랜 사진. 병원 침대 위에 누운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안고 있는 아기의 팔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서진. 내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연필로 희미하게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1987년 3월 15일, 유미와 서진이. 유미? 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상자 안을 뒤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출생증명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아는 내 출생증명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명 박서진, 생년월일 1987년 3월 15일, 모 박유미, 부미상, 박서진? 내 본명은 최서진이었습니다. 박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강영숙이었습니다. 박유미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른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입양 서류였습니다. 입양아 박서진 만 3세, 입양일 1990년 5월 20일, 친권자 강영숙, 최재호. 입양. 나는 입양하였습니다. 나는 강영숙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는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입양아.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나는 그렇게 대우받았던 거구나. 그래서 나는 투명인간이었던 거구나. 하지만 왜? 왜 나를 입양했을까? 왜 데려와서 그렇게 대했을까? 나는 다시 상자를 뒤졌습니다. 더 많은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편지 몇 통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사람이 보낸 것 같았습니다. 봉투에는 발신인 이름이 없었고 주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강릉의 어느 주소였습니다. 나는 첫 번째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서진이는 잘 지내고 있니? 언니는 매일 그 아이 생각을 해. 내가 키울 수 없어서 너에게 맡긴 게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라면 서진이를 잘 키워줄 거라고 믿어. 서진이에게 언젠가 진실을 말해줘. 그 아이는 알 권리가 있어. 언니가. 나는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수가.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구나. 서진이가 벌써 10살이 됐을 텐데. 언니는 여전히 아프다. 병원에서는 얼마 못 산다고 해. 서진이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은데 그것도 욕심일까? 제발 답장 좀 해줘. 마지막 편지는 달랐습니다. 영수가. 이제 너한테 화가 난다. 서진이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거 맞니? 강릉에 사는 지인이 서울에 갔다가 우연히 너희 집 근처를 지나갔대. 그런데 서진이를 봤다고 하더라. 혼자 길거리에서 울고 있었다고.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영수가. 너 대체 그 아이한테 뭘 하고 있는 거니? 내가 그 아이를 너한테 맡긴 건 내가 나보다 형편이 나아 보여서였어. 그런데 너는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있잖아. 차라리 내가 키울 걸 그랬어. 이제 돌려줘. 서진이를 내게 돌려줘. 내가 데리러 갈게. 언니.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나는 봉투의 소인을 확인했습니다. 1997년 6월. 내가 10살 때였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여자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상자 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장 아래에 신문 스크랩 하나가 있었습니다.
1997년 7월 3일자 강원일보 기사였습니다. 강릉 해안도로 교통사고 30대 여성 사망. 2일 오후 5시경 강릉시 해안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박유미 34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과속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유미, 내 친어머니. 그녀는 나를 데리러 오던 중에 죽었던 것입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8년 동안 나는 내가 왜 사랑받지 못하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강영숙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입양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사랑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입양했던 걸까? 나는 일어나 다시 방 안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낡은 일기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5월 20일. 오늘 서진이를 데려왔다. 유미 언니의 부탁이었다. 언니는 미혼모였고 혼자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다. 나는 언니에게 빚이 있었다. 언니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약속했다. 서진이를 내 딸처럼 키우겠다고. 하지만 집에 오니 후회가 됐다. 남편은 아들을 원했는데 또 딸이 생겼다. 게다가 남의 딸이다. 이미 딸이 둘인데 왜 또 딸을 키워야 하나.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다. 언니를 위해서라도 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 나는 몇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2년 8월 10일. 서진이는 너무 조용하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 마치 자기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처럼. 그게 오히려 더 신경 쓰인다. 서윤이와 서연이는 서진이를 싫어한다. 엄마 아빠의 관심이 나뉘는 게 싫은 모양이다. 사실 나도 서진이를 대할 때마다 불편하다. 이 아이는 내 핏줄이 아니다. 그 사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른다.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해가 갈수록 내용은 더 냉담해졌습니다. 1995년 3월 2일. 오늘 서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별로 기쁘지 않았다. 남의 아이가 잘해봤자 무슨 소용인가. 차라리 그 노력을 서윤이나 서연이가 했다면 좋았을 텐데. 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방 바닥에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빚을 갚기 위해 데려온 아이였습니다. 강영숙은 박유미에게 빚이 있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나를 입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친어머니 박유미는 나를 데리러 오다가 죽었습니다. 나는 두 어머니 모두를 잃은 셈이었습니다. 한 명은 나를 버렸고 한 명은 나를 찾다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언니들은? 아버지는? 그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왜 강영숙은 혼자 이런 곳에서 살다가 죽어가고 있는 걸까?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야 할까? 죽어가는 그 여자를 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서야 할까? 이 모든 걸 모른 척하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서진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변호사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최서윤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서윤, 첫째 언니였습니다. 언니가요? 네. 최서윤 씨께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가능하신가요? 18년 만에 언니가 나를 찾았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저를 찾는 건데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게 더 있습니다. 당신의 친어머니에 관한 일입니다. 내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준 주소는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8년 만에 언니를 만난다는 것, 그것도 변호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야 할까? 무엇을 물어야 할까? 아니,
그보다 언니는 왜 갑자기 나를 찾는 걸까? 오피스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샹들리에. 내가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1502호. 초인종을 누르자 곤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언니가 아니라 변호사였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최서진 씨시죠? 들어오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큰 창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소파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서윤, 첫째 언니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그 언니는 아니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언니는 말랐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마흔이 채 안 된 나이에 비해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언니는 나를 보더니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진아.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앉아. 이야기할 게 많아. 언니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을 가져다 주고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거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언니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다는 거 알지? 네. 그리고 엄마 집에 갔다 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알았겠네. 내가 입양하였다는 거. 언니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절 찾으신 거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아, 너는 우리 가족이 왜 무너졌는지 알아? 모릅니다. 내가 집을 나간 다음 해에 아빠가 사업에 실패했어. 빚이 엄청났어. 우리는 강남 집을 팔아야 했고 모든 게 무너졌어. 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이혼했어. 아빠는 빚을 피해 어디론가 사라졌고 현이는 그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어. 지금도 거기 있어.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 남았어. 22이었어. 대학도 그만둬야 했고 일을 시작했어. 현이 병원비를 내야 했거든. 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진아, 나는 너를 찾고 싶었어. 정말이야.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어. 내 연락처도 없었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 그리고 솔직히 용기가 없었어. 무슨 용기요? 너한테 사과할 용기. 우리가 너한테 한 짓들을 인정할 용기. 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아, 우리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어. 특히 나는 큰딸이었는데도 너를 보호하지 않았어. 아니, 나도 너를 괴롭혔어. 그게 너무 미안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엄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 병원에서 내 연락처를 찾아냈더라고. 그리고 엄마 집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 언니는 가방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유미의 기록이야. 엄마가 숨겨뒀던 거야. 이걸 보고 나서야 나는 전부 알게 됐어. 그리고 내게 꼭 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 명은 강영숙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가 박유미였습니다.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5년 고아원 졸업식 날 유미와 영숙. 고아원? 나는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고아원 기록이었습니다. 이름 박유미. 생년월일 1963년 8월 12일. 입소일 1968년 3월 1일. 사유 부모 사망. 연고자 없음. 그 아래에는 또 다른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름 강영숙. 생년월일 1964년 2월 3일. 입소일 1969년 5월 15일. 사유 부모 6이. 연고자 없음.
엄마와 박유미는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와 박유미는 고아원에서 만났어. 유미가 언니였고 엄마가 동생이었어. 둘은 진짜 자매처럼 지냈대. 고아원을 졸업한 뒤에도 계속 연락하며 지냈어. 나는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다음은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박유미가 강영숙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영숙아, 언니 요즘 너무 힘들어. 임신을 했어. 아이 아빠는 날 버리고 갔어. 나 혼자 애를 키울 자신이 없어. 영숙아, 너는 결혼도 했고 집도 있잖아. 내가 낳은 아이를 키워줄 수 없을까? 언니 대신 엄마가 돼줄 수 없을까? 미안해. 이런 부탁을 하게 돼서. 하지만 너밖에 없어.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했잖아. 제발 부탁이야.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박유미는 혼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은 강영숙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맡긴 것입니다. 다음 서류는 영숙이 유미에게 보낸 답장이었습니다. 유미 언니? 걱정하지 마. 언니 아이를 내가 키울게. 내 딸처럼 사랑할게. 언니는 나한테 너무 많은 걸 해줬어. 내가 고아원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나한테 준 사랑을 이제 언니 아이에게 돌려줄게. 안심해.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려고 했대. 유미 언니에게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대. 하지만 아빠가 반대했어. 남의 자식을 왜 키우냐고. 우리 집안 형편도 여유롭지 않은데 입 하나 더 늘리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엄마는 갈등했어. 유미 언니와의 약속, 그리고 아빠와의 현실 사이에서 결국 엄마는 아빠 편을 들었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너를 방치했어. 사랑하지 않았어. 그게 엄마의 선택이었어. 그리고 우리도 그 분위기를 따랐어. 현이랑 나도 너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 나는 파일 속 편지들을 계속 넘겼습니다. 박유미가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영수가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구나. 서진이가 벌써 10살이 됐을 텐데. 언니는 여전히 아프다. 병원에서는 얼마 못 산다고 해. 서진이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은데 그것도 욕심일까? 제발 답장 좀 해줘. 마지막 편지는 달랐습니다. 영수가 이제 너한테 화가 난다. 서진이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거 맞니? 강릉에 사는 지인이 서울에 갔다가 우연히 너희 집 근처를 지나갔대. 그런데 서진이를 봤다고 하더라. 혼자 길거리에서 울고 있었다고.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영수가, 너 대체 그 아이한테 뭘 하고 있는 거니? 차라리 내가 키울 걸 그랬어. 이제 돌려줘. 서진이를 내게 돌려줘. 내가 데리러 갈게. 1997년 6월 28일. 나는 봉투의 소인을 확인했습니다. 1997년 6월. 내가 10살 때였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상자 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장 아래에 신문 스크랩 하나가 있었습니다. 1997년 7월 3일자 강원일보 기사였습니다. 강릉 해안도로 교통사고 30대 여성 중상. 2일 오후 5시경 강릉시 해안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박유미 34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불명 상태다. 경찰은 과속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상, 의식불명, 죽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나는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 죽은 게 아니에요?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엄마가 그렇게 말했거든. 유미 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언니는 파일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환자명 박유미. 입원일 1997년 7월 2일. 퇴원일 2003년 4월 15일. 진단명 외상성 뇌손상. 장기 혼수 상태. 특이사항 2003년 4월 의식 회복. 기억상실 증상.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03년에 깨어났어. 사고 후 거의 6년 만에. 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었어. 자기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 당연히 너도 기억하지 못했고.
나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또 다른 기록이 있었습니다. 2003년 5월. 환자 신원 확인 완료. 보호자 연락 시도 실패. 주소 강릉시동. 폐가 확인. 연고자 찾을 수 없음. 유미 언니가 깨어났을 때 병원에서 보호자를 찾으려고 했대. 하지만 연락처가 없었어. 언니가 살던 집은 이미 철거됐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 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도 찾아가지 않았어. 왜요? 내가 물었습니다. 두려웠대. 유미 언니가 너를 데려갈까봐.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나는 파일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최근 날짜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강영숙의 필체였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오늘 우연히 유미 언니 소식을 들었다. 강릉의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건강은 많이 회복됐다고. 나는 찾아가지 못했다.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 서진아, 미안해. 내 엄마는 살아있단다.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제발 엄마를 찾아가 줘.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줘. 주소는 아래와 같다. 강릉 성심요양병원 203호. 나는 파일을 떨어뜨렸습니다. 내 친어머니가 살아있었습니다. 28년 동안 그녀는 살아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로 혼자서 나는 일어섰습니다. 어디가? 언니가 물었습니다. 강릉이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요. 내 엄마를 만나러.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봐. 그리고 서진아. 네? 박유미 씨. 아니, 엄마에게 전해줘. 동생이 정말 미안했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것이라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28년 만에 나는 진짜 엄마를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강릉행 KTX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박유미, 내 친어머니, 28년 동안 내가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 아니, 죽었다고 믿고 싶었던 사람. 살아있다는 게 더 고통스러웠을 테니까. 나를 버린 사람이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건 견딜 수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찾으러 오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택시는 성심요양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작고 조용한 건물이었습니다. 바다가 가까운지 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 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203호에 계신 박유미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간호사는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가족분이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딸입니다.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박유미 씨한테 딸이 계셨어요? 처음 듣는데요. 10년 넘게 여기 계시는데 한 번도 면회 오신 분이 없으셔서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넘게 단 한 번도 면회가 없었다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박유미 씨는 뇌손상 후유증이 좀 있으세요. 기억도 불안정하지만 가끔 말투가 오락가락하시기도 해요. 놀라지 마세요. 뇌손상 환자들에게는 흔한 증상이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3호는 2층 복도 끝입니다. 지금 산책 시간이라 정원에 계실 수도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향했습니다. 2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작은 명찰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유미.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작은 침대, 옷장, 책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반쯤 완성된 풍경 퍼즐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복도로 나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벤치 몇 개와 화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 마른 체구, 낡은 가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유미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28년 만에 보는 내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 보는 어머니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으니까.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입술을 작게 움직이며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박유미 씨?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이가 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온화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조금 흐릿했습니다. 네, 저를 찾으셨나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그녀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최서진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박유미예요. 근데 우리 어디서 만났어? 아니, 만났나요? 얼굴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말투가 흔들렸습니다. 존댓말과 반말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그냥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러시구나. 아니, 그렇구나. 여기는 보통 면회객이 없어서 새로운 얼굴 보니까 반가워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여기 오래 계셨어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을 잃어서 간호사들 말로는 10년 넘게 있었대요. 가족은 안 계세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족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아니, 저를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원래 혼자였을지도 모르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있었어요. 그녀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네? 박유미 씨한테는 딸이 있었어요. 서진이라는 이름의 딸이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그 이름, 왠지 익숙한데, 어디서 들었더라. 당신이 그 아이를 낳았어요. 1987년에. 그리고 키울 수 없어서 친구에게 맡겼죠. 하지만 그 친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짚었습니다. 제가 딸이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당신은 그 딸을 구하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1997년 7월 2일. 강릉 해안도로에서.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사고. 그래요. 맞아. 간호사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그런데 딸이라니. 나한테 딸이. 당신은 6년 동안 혼수 상태였어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모든 걸 잊어버렸죠. 당신 이름도, 당신 딸도.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은 어디 있나요? 아니, 제 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녀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너가 서진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엄마. 저 서진이에요. 그 순간, 그녀는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몸은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왜 이렇게 내가 보고 싶었는지. 나도 울었습니다. 2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정원의 바람이 우리를 감싸주었습니다. 한참 후,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말투가 또 흔들렸습니다. 서진아, 아니, 내가 어떻게 엄마를 찾았어? 긴 이야기예요. 엄마. 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강영숙에게 입양됐던 일, 그 집에서의 18년, 혼자 살아온 20년, 그리고 며칠 전의 전화.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내가 너를 구하러 가다가, 네, 엄마는 날 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구나. 아니, 실패했네요. 너를, 아니, 널 지키지 못했어. 그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말투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는 날 구했어요. 비록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엄마가 날 구한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어요. 28년 동안 나는 혼자였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나를 진짜로 사랑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나를 위해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엄마였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녀는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진아, 우리 딸, 엄마가, 내가 미안해. 우리는 다시 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붉은 노을로 물들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며 지냈어요? 퍼즐이요. 매일 퍼즐을 맞춰요. 조각들을 맞추다 보면 언젠가 내 기억도, 아니, 제 기억도 맞춰질 것 같아서요. 기억이 돌아오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예전에는 그랬어. 아니,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였는지보다 지금 내가 누구인지가.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엄마는 누구예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말투가 확고했습니다. 서진이의 엄마요. 그 말에 나는 또 울었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은 함께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에게는 이제 진짜 엄마가 있다는 것을. 비록 그녀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비록 그녀의 말투는 혼란스럽지만, 비록 우리는 28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자주 올게요. 정말. 진짜야? 말투가 또 흔들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네, 이제 엄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아니,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요양병원을 나오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다는 것을. 서울중앙병원에 누워있는 강영숙, 그 여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용서해야 할지, 분노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내게는 진짜 엄마가 있으니까. 강릉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윤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엄마 만났어요. 제 진짜 엄마. 내일 서울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강영숙을 만나러 갈 거예요.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중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강영숙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분노해야 할까?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서야 할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끝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서윤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서진아, 언니가 나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엄마, 박유미 씨는 어떠셨어? 살아 계셨어요. 기억은 없지만 살아 계셨어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나는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강영숙은 어때요? 여전히 의식이 없어. 의사 말로는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아니면 그대로 갈 수도 있대.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서진아, 괜찮겠어? 네, 이제는 괜찮아요. 나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얀 불빛, 기계 소리, 소독약 냄새,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한 여자, 강영숙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수많은 관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때 나를 키웠던 사람입니다.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밥은 먹여주었던 사람입니다. 미워했지만 그래도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강영숙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엄마.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나예요. 서진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나 강릉 다녀왔어요. 박유미 씨를 만나고 왔어요. 내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가 죽었다고 했던 그 사람, 살아있더라고요. 28년 동안 혼자, 기억도 없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요양병원에서 살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숨긴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는 28년 동안 궁금했어요. 내가 왜 사랑받지 못했는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왜 나만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했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엄마가 갚아야 할 빚이었던 거죠. 박유미 언니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나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았어요. 유미 언니와의 약속, 나를 딸처럼 사랑하겠다는 약속. 엄마는 그 약속을 버렸어요. 아빠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를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해야 할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고아원에서 자란 엄마, 세상에 혼자였던 엄마, 유미 언니가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엄마.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유미 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막상 나를 키우는 건 너무 힘들었겠죠. 아빠는 반대했고, 언니들은 질투했고, 돈은 부족했고,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선택한 거죠. 나를 포기하기로, 사랑하지 않기로. 그게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내 목소리는 이제 차분해졌습니다. 엄마, 나는 이제 이해해요. 엄마의 선택을, 엄마의 고민을, 엄마의 두려움을. 나는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나를 지켜주지 않았거든요. 유미 언니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찾아가지 않았거든요. 20년 넘게 그 사람을 혼자 두었거든요. 나는 일어섰습니다. 엄마가 편지에 썼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미안하다고. 이제 나는 진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들었어요.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엄마, 그걸로는 부족해요. 나는 뒤돌아봤습니다. 내가 겪은 28년의 고통, 유미 언니가 겪은 28년의 외로움, 그건 미안하다는 말로 지워지지 않아요. 그때였습니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흔들렸습니다. 기계가 삑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놀라서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강영숙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 나는 소리쳤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환자 의식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그녀를 확인했습니다. 강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서진아.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미안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편지 읽었어요. 유미, 언니, 만났어요. 강릉에서 만났어요. 살아 계셨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더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아 있어? 네, 기억은 없지만 살아 계셨어요.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야.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녀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상황에, 가난에, 두려움의 피해자.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는 이제 괜찮아요. 진짜 엄마를 찾았거든요. 유미 엄마를. 그분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거든요. 강영숙은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유미 엄마한테 가세요. 건강해지면 강릉으로 가세요. 그리고 사과하세요. 제대로 사과하세요. 나한테가 아니라 유미 엄마한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할게. 나는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가볼게요. 서진아, 나는 돌아봤습니다. 너 행복해야 해.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노력할게요. 엄마. 나는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윤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깨어났대? 네,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어? 미안하다고요.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아, 너는 엄마를 용서할 거야?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어쩌면,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내 선택이야. 나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유미 엄마에게, 엄마, 저 서진이에요. 주말에 또 갈게요. 이번에는 퍼즐 가져갈게요. 같이 맞춰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서진아, 고마워요. 아니, 고마워. 엄마가 기다릴게.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는 진짜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가되, 그것에 묶이지 않고, 미움을 버리되 망각하지 않고, 용서를 향해 가되 서두르지 않고, 나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2026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나는 강릉으로 갔습니다. KTX를 타고 2시간, 성심요양병원 203호, 박유미 엄마가 있는 곳. 처음 몇 주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억이 없는 딸과 엄마라는 관계. 그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퍼즐을 함께 맞췄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딸의 삶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외로웠던 날들, 아팠던 순간들, 그리고 살아남은 방법들. 그녀는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곁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서진아, 나는 좋은 엄마였을까?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날 사랑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엄마는 날 지키려고 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녀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내 딸이 돼줘서. 나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의 딸이어서.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쌓아갔습니다. 잃어버린 28년을 되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간을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강영숙은 한 달 후 퇴원했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약했습니다. 서윤 언니가 그녀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나는 병원에 갔습니다. 강영숙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마른 얼굴이었습니다. 서진아, 그녀가 나를 불렀습니다. 네, 고마워. 와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릉에 가실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유미 언니한테 가야지. 엄마가 준비되면 가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아니야. 이미 너무 늦었어. 더 늦출 수는 없어. 그녀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나는 내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 그건 나도 알아.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엄마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정말 미안해. 알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나는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잘 지내세요. 나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를 뒤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서윤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강릉에 다녀왔어. 유미 엄마를 만났어요? 응, 오래 있다 왔어. 둘이 많이 울었대. 뭐라고 하셨어요? 자세히는 안 말씀하셨어. 그냥,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라.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서진아, 너는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어? 강한 게 아니에요, 언니.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나는 조용히 일했습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하지만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달라졌다고. 서진 씨, 요즘 밝아 보여요. 그래요? 네. 예전에는 항상 슬퍼 보였는데, 이제는 웃는 것 같아요.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웃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내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나는 강릉에 갔습니다. 박유미 엄마는 정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그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나는 달려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아니, 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오락가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바다 보러 갈까? 좋아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해변으로 갔습니다. 겨울 바다는 차가웠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바람 소리. 우리는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네, 엄마가 기억을 되찾으면 어떨 것 같아? 나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되찾고 싶으세요? 글쎄, 모르겠어. 가끔은 그래. 아니, 그래요. 가끔은 너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싶어요. 내가 널 안았던 순간, 내가 처음 웃었던 순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기억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그래? 네. 우리는 지금 여기 함께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시간 같았습니다. 상처 같았습니다. 그리고 치유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엄마, 응, 나 행복해요. 그녀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네,
처음으로 행복해요. 그녀는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우리 딸 덕분에.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우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로 연결된 사람들일까? 함께 산 시간으로 정의되는 관계일까? 아니면 서로를 향한 마음일까? 나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가족은 선택이라는 것을, 서로를 선택하고 함께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강영숙은 나를 낳지 않았지만 키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유미는 나를 낳았지만 키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선택했습니다. 박유미를 내 엄마로, 그리고 나 자신을 그녀의 딸로. 기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썼습니다. 엄마, 잘 들어갔어요. 다음 주에 또 갈게요. 사랑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서진아, 조심히 들어가. 아니, 들어가요. 엄마도 사랑해. 나는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8년. 나는 그 시간 동안 혼자였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버려진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비록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많지만, 비록 앞으로도 쉽지 않은 날들이 계속되겠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이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내일이 있으니까.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버려진 딸이 아니라고. 나는 선택받은 딸이라고. 사랑하기로, 사랑받기로 선택한 딸이라고. 그것이 내가 찾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내 이야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막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엄마와 함께하는, 진짜 내 인생의 시작. 그리고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28년 만에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집으로.